들깨와 이것 매일 한 스푼 먹었더니 치매와 당뇨 예방에 직방입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꼴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9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언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3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지요.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송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지켜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네이즈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상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양하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효능이 있는 채소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 때문입니다.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지요.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이란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추 안에 락투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의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에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락투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백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투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투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입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의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라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 드시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꼴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9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언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3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상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지요.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유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에스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유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송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 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네이즈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상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 좀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양하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또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효능이 있는 채소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 때문입니다.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지요.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이란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추 안에 락투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의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에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락투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백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투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투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카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카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입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의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라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 드시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싸 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셔야겠죠. 달콤한 바나나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능이